자, 보리. 네. 오늘 얘기. 오늘 할 얘기 되게 많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끝내보세요. 빨리 해야죠. 네. 예.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도 많아가지고 아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관 특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실에서 소폭 개각이 이 소폭 개각도 아니다. 좀 13개 부처에서 차관을 교체했고 대부분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내려보냈으니까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개각이죠.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상 모든 부처를 쥐고 가겠다는 건데 오늘 사실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 같았는데 안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 2번 하는 문제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네. 청문회 2번이 왜 부담이냐?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자녀 학폭 문제가 아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명박 정부 당시 이 국정원의 방송장악 관련 문건이 사실상 대부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요청이나 또는 이동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문건이 작성됐었다. 그래서 일단 화면으로 그때 당시에 문건들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이 문건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 보시면은 그 문건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나왔던 문건들이라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 사찰 관련 재판에 나온 증언 또는 기록들이에요. 수사 기록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지시를 했다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 국정원 당시에는 현직 팀장급 직원들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안기부일 때부터 근무를 했다는 직원의 진술인데 이명박 청와대에 와서 갑자기 너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정원의 여론팀이 실제로 있었고 그 여론팀이 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갑자기 이명박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지시가 너무 많이 왔고 쪽지 형태로든 전화로든 지시가 너무 많이 왔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송국 인사를 성향을 파악하라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좌파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좌파들을 떨궈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오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사실상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때 당시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 수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사찰을 엄청 하던 그런 국정원인데도 당시 청와대에서 내려온 홍보수석실에서 내려온 방송국에 대한 사찰 지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사실 당시 직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문건 내용을 보시면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 연루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게 무능, 무소신과 비리, 연루도 결국에는 다 좌파예요. 그렇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비판 보도를 막지 못한 간부 뭐 이런 게 무능하다고 써 있어요. 이 국정원 문건에 보면 뭐 추정 60분이라든가 이런 PD들이 실제로 갈려 나갔으니까. MBC는 사실 더 심했죠. 이게 오늘 KBS 얘기만 하고 있지만 MBC 문건도 있습니다. 그런 문건들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이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시했다는 정황은 사실 뚜렷한데 이게 검찰 수사가 안 됐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원세훈 원장 혐의였어가지고 이동관 수석이나 KBS 문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나온 기록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사실은 이동관 특보가 지금 여기 다시 컴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동관 특보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제 수순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도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특보로 오면은 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눈에 선하다는 거죠. 대단히 노골적으로 하던 대로 하려고 들겠죠.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걸 예측하는데 무슨 뭐 근거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일이 그거였고. KBS 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고 결국은 교체된 사장이 정권에 충성했다. 이 말이 얼마나 맞거나 얼마나 틀릴까요? 절반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 절반이었는지 알 것 같고. 예전에 국영방송 시절, 공영방송으로 된 게 물론 박정희 때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화 전까지 거의 국영방송이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거기 사장 꽂아 넣을 때
지금 하던 식으로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음. 뭐 자기 거니까 어차피 싸울 일도 없었고. 그렇죠. 어차피 내 건데 뭐. 대체로 음. 거기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음. 진보 보수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사해. KBS 이사는. 좋은 직업이야. 싸울 일도 없어. 아. 그냥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면 돼. 어차피 정부 거니까. 공영방송은 착한 짓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마나 한 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계속해. 그래서 이사가 사장 선출에 관여도 안 했고요. 이사가 예를 들면 뭔가 엄청난 역할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아. 술이나 먹으면 돼. 좋은 얘기 해주면 되고. 나름의 소사이어티네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게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재 시기의 공영방송이 그렇게 후지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물론 이상한 걸 했던 예를 들면은 뭐 찬양 방송을 했으니까. 찬양 방송, 전두환 찬양 네. 방송을 땡점 뉴스 한다거나, 같은 거. 네. 네.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간첩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 또는 그 댐 사건 이런 거 있었을 때 성금 모금했다거나 평화의 이렇게 댐. 네. 딸랑이 노릇을 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약간 품격 있는 직업 비회통이었어요. KBS라는 공영방송. 아까 그때는- 보도가 구릴지언정 운영이나 그럼요. 이런 데에서는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 다큐멘터리 만들 그래서 원래 KBS는 전통 주류는 교양이에요, 교양. 맞아. 공영방송이 가지고 그래도 수신료 많고 돈 쓸 수 있고 NHK 옆 나라 있고 BBC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욕망들이 넘쳤기 때문에 보도의 문제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KBS는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잘했어요. 자부심도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네, 세고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안정된 직장이었었고. 근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흔들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민주화가 처음으로 다른 정권을 만나본 거잖아요. 군사 독재가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YS 때는 홍두표라는 사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홍두표라는 사장이 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기 이후에 나중에 이 사장 때가 딴 사장 때 이제 이른바 지금의 통합징수 같은 것들 만들고 네. 근데 컬러 TV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되게 비쌀 때였지 수준이. 그러면서 이 KBS가 이제 물적 자본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직장이 된 거죠. 좋은 사장님이었네. 그러니까 공영방송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약간은 여전히 옛날식의 보수적이고 좀 이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이른바 언론고시들이 생겨나고 그 전까지는 신문사에는 취급도 안 되던 교양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그랬지만 보도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교양도 괜찮아지고 예능도 좀 괜찮아지고 이러면서 공영방송의 전성기를 맞기 시작을 해요. 아 그때 KBS 잘 나왔어. 정권이 손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손대고 있을 수가 맞아. 없거든. 아니, 군인 때려잡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알아서 하면 되고. 김영삼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KBS 사장을 간에 만에 이런 싸움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뭐 이사들끼리 싸운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술도 잘 먹었어 그때도. 왜냐면은 아예 그런 뉴스가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직이라고 표현하는 한직이 나쁜 직업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할 때 좋은 직장이라는 뜻이야. 품이 있는. 네. 왜 그 외교관에서 보면 영국 대사, 네. 미국이 가서 영국 대사 하는 거 네. 이런 거야.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차릴 건 다 차릴 수 있는. 네. 남한테 욕도 안 먹고. 네. 아름다운 말하면 돼. 이런 거라고. 처음으로 정권이 제대로 바뀐 DJ 때 네. 박권상이라는 사장을 앉힙니다. 이 박권상. 박권상 사장은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원래 대단히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DJ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영방송을 혹시라도 간섭을 하거나 보도 통제를 하거나 혹시라도 반대 방향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DJ는 충분히 자기가 추천했지만 물론 임명했지만 충분히 그런 품격을 인정해 준 거죠. 멋있다. 실제로 그래서 97년부터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 좋은 드라마 터져 나오고 좋은 교양 다큐멘터리 나오고 이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PD들이나 기자들이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때 MBC랑 KBS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네. 또 방송 민주화 운동에 이제 그 후세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치. 노조도 이제 세지고 맞아. 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게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들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특보를 했던 분을 앉히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낙하산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때 노조가 파업하면서 막습니다. 그때 노조는 굳이 말하면 좀 더 친노무현에 가까워요. 성향상으로. 근데 보면. 정치권 낙하산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죠. 그랬겠구나. 우리의 자존심은 당신이 노무현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낙하산처럼 꽂는 사람 받을 수 없다. 그렇지. 방송 개입이니까. 실제로 틀린 말 낙하산도 아니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특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음. 그리고 그 당시 임명됐던 분은 물러납니다. 그때는 면구스러움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야, 양심의 시대였네. 네. 그래서 물러나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서 된 분이 누구예요? 정현주 사장입니다. 아. 정현주 사장 한겨레 출신이잖아요. 네네. 방송 잘 모른다고. 그런데
내부에서도 더 이상 맡기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드렸어. 음. KBS가 제2의 전성기를 전성기였죠. 맞습니다. 이때가 제일 잘 나갔어요. 개그 콘서트 터지고 막 네. 난리가 났지 그때. 네. 생각해보시면 딱 어떠냐. 독재시대 때도 KBS 그렇게 쥐고 흔들지도 않았고요. 예. 심지어 민주화 이후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는 쪽도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바로 2008년부터. 이렇게까지 모든 이것도 약간 군사작전 같은 사실 그러니까. 작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학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야, 이 정도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박문지 이사장 했던 분이 조인트 까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또 문제됐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처음 있는 일. 방송계라고 하는 게 약간의 보수적인 성과가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이 있지만 정권이 민주화 이후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한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막 검찰도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 첫 시도에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걸 다 판을 짠 사람이야. 진두지휘한 사람. 방송계가 특히나 공영방송이 지저분해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원흉이군요. 원흉.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예. 정말로 암수 쓰고 온갖 지저분한 수를 써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한 장본인이고 그걸 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뭘 보고 이 사람을 부른지도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걸 그러다가 하라는 뭘 거지. 시킬지도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 이 사람이 그거 말고 내놓을 만한 업적이 뭐가 있어. 이걸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폐긴 한데 뭐 나름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럼 오면 예전보다 더 독하게 하려고 들겠지.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아,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래 정권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싹 깔아치고 네. 싹 깔아치고 뭐 이런 기업에서 흔히 줄타기 하듯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8년 지금 돌아오는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방법이다. 그럼요. 원래 안 그랬다 전혀. 그 전까지 보도 통제는 있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보도 간섭이나 보도 개입은 네. 노골적으로 없었고요. 심지어 인사 탄압, 인사 개입까지. 그러니까 있는 이게 되게 공영방송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008년에 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저항을 했죠. 이제 물론 공영방송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아유, 저항 컸죠. 여러분들은 그때. 굉장히 냉소하지만 자기 직업 걸고 저항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그때. 그나마라도 방송 민주화 투쟁의 성과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언론 노조라든가 이 노조가 어쨌든 계속해서 저항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10년을 한 거예요. 10년 저항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탄압받고 계속 맞아. 저항하고 이런 거예요. 힘들었어. 네. 나름. 안 싸워도 될 싸움을 네. 10년이나 했네. 네. 그러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소진됐겠습니까? 그렇죠. 깨지고 제작 현장에서 물러나고 보도 해고당하고. 못하게 되고 네. 그죠? 실제로 돌아와도 자기가 더 이상 편집기가 바뀌어 있어. 아, 세상이 너무 옛날에 많이 이렇게 바뀌었네. 돌리던 편집기 이러고 있다고. 네, 맞아, 완전히 맞아. 달라졌지 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이사 교체에서 사장 교체 이르는 과정에 파업을 했던 언론노조 개통에서 제2노조였죠, 그 당시. 좀 과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과하게 압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너무 억울하니까 김재철부터 MBC 같은 경우도 뭐 MBC는 좀 다른 케이스였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놔두고 시간이 해결해 물론 줄- 그랬다고 네. 하더라도 이번에 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네. 신사적으로 그래도 또 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 해가지고 빌미를 니들도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기존 시대에도 보도 통제나 보도 개입은 이런 식으로 안 했고 첫 사례는 2008년, 2017년, 16년 사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장을 내려꽂는다거나 방통위원장 내려꽂는다거나 아니면 보도 통제를 들어간다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죠. 특히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국민 참여를 처음으로 시도했거든요. 양 공영방송 모두.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사실 방통위원장 교체하는 거 이거 진짜 웃긴 방식으로 좀 교체하고 있는 거죠. 감사원 네. 감사하다가 네. 나는 너무 웃긴 게 감사원이 감사해서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넘겨서 검찰이 다 구속 기소하고 면직시켰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더라고. 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검찰 수사 결과보다 늦게 나오면 어떡해. 아무튼 되게 웃긴 방식으로 교체했는데 사실 그런 일도 없었죠, 예전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장관급을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게 그러니까요. 있었나 싶어요. 지금은 진짜로 업그레이드된 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강화된 이명박 시즌 2야. 맞아, 강화됐어요. 맞아. 이런 방식으로 그때보다 안 했어요. 더해 지금은.
어쩌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반국가적인 행위들을 해놓고 네. 제가 지난번에 부품 다 떼서 판다고 지금 국가 조직들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공영방송 망가뜨린 건 그들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들이 했던 거고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왔던 것이고 근데 그걸 모든 걸 한 방에 무위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KBS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싫어했던 건 뭐냐면 왜 보수정부 때는 보수정부 딸랑이 하다가 진보정부 때는 진보정부 까느냐. 딸랑이 안 하고. 딸랑이 안 하고. 솔직히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겉으로야 뭐 딸랑이 해주면 안 되지. 공영방송 잘해야지 이러면서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지만은 않다고는 물론 생각을 해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비판 뭐 보도나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긴 그럼요.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잘 안 됐냐면 저는 물론 이거는 잘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방송망 민주화 운동에 약간 후신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트라우마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뭐에 제일 약하냐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니들 봐라 똑같잖아. 니들도 딸랑이 하고 있지. 요런 비판 조금이라도 나오면 아우 싫어합니다. 내로남불에 굉장히 약하구나. 그거는 근데요. 예전에 방송민주화 운동이 그래도 아직 힘이 있었을 때.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막으니까 결국 못하고 이런 때. 힘이 있을 때 진짜로. 그리고 공영방송을 잘할 때. 잘할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비판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엄청 비판 많이 틀리지 했죠. 않은 비판들도 있었으니까. 그때 한미 FTA 할 때 뭐 그럼요. 방송국도 파병 때도 난리 났었죠. 그렇고. 네. 네. 물론 이제 정권 말기 때 나타났던 현상은 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었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노무현에 대한 과한 그렇지. 비판이었고 심지어는 너무 조롱과 비난에 가까운 정도로 누구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히 반성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복구하고 보고 나면서 기존의 방송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렇지. 더 이상 노조가 그렇게까지 힘이 있지도 않고 방송 민주화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좀 다른 형태로 공영방송을 개편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 그리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면 여전히 바보 같은 선택들을 하잖아. 사장 퇴진에 막 동의하고 막 65% 동의해버리고 막. 예. 정말로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들. 전략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행동들. 앞으로 이제 공영방송이 어떻게 할지 이제 사실 보이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진화했기 때문에 사장 교체 정도로 안 끝날 것이다. 안 끝납니다. 사장 교체해준다 그래도 저는 거의 단언할 수 네. 있어요. 안 끝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결국은 역시 최악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네, 아까 우리 댓글에도 좀 막 민영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물론 네. 실질적으으로 민영화까지 가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네, 법도 고쳐야 되고. KBS를 민영화시킨다거나 MBC 민영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YTN도 지금 그렇게까지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아마 네.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네. 가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영화까지 못 가더라도 너덜너덜하게 만들 네. 겁니다. 못 쓰게 만들겠지. TBS도 민영화가 어려운데 그래도 막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덜너덜하게 네. 만들려고. 근데 TBS는 너무 작은 조직이라서 이제 그런 거고 이게 법상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네. 거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KBS나 MBC는 그러진 않아요. 그럼 뭐냐? 진짜로 너덜너덜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너덜너덜한 거를 쥐고선 일부 지금 신나가지고 난리치고 그 65%. 그쪽들 있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윗자리 차지해 먹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있는 동안 임원이라도 하고 예. 본부장이라도 하고 이런 사람들로 아마 가득 위에서 빠글빠글 될 거라고. 밑에 애들은 이제 다 나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 특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인사 탄압을 해서 물론 그 파업을 주도적으로 한 몇 명은 해고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은 징계로 다스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아마 이렇게 탈탈 털어서 아마 나가게 해버릴 것이다. 그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야, 복마전이네, 복마전이야. 그러면은 우리 언론은 이 이동관 특보의 복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 진짜 황당하던데. 일단 보도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그것도 놀라운데 보도 사례 하나만 보시면 연합뉴스가 이거 갑자기 막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막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 위에 토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제가 밑줄 그은데 보시면 이동관 특보로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대대적 개편할 것인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방송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이동관 특보가 와서 방송개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거 개혁을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독점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개혁이라는 것에 기본이 있지. 기본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장은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로 쓰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징수 방법 좀 다르게 하는 건데 이게 뭔 놈의 개혁이야. 재원 마련 방식을 바꾸면 그게 개혁이 될 수는 있지. 실제로 BBC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공적 지원 그 마련 방식을 바꾸려고 하죠. 그렇지. 네. 근데 그것도 그 개혁은 온전한 의미에서 개혁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보수당 정부가 오래되면 오래 집권하면 반드시 나오는 행동이 걔네도 그거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그런데도 뭐 민영화라는 거는 너무 나갔고, 그러니까 공적 지원을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요, BBC가? 그게요. 네. 아무리 보수당이 오래 대처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17년 집권한 사람인가 아마 그런데. 네. 아, 대처도 못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국 언론에는 약간 이상하게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마치 BBC가 BBC 이제 시청률 안 걷어 막 그러면서 공적 지원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짜증이 정말 나는데 그것도 학자 입에서 나와요. 그것도. 진짜로? 네, 그것도 영국에서 공부한 학자 입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야. 진짜로 어디서 그냥 잠깐 나오는 짧은 리포트만 읽어보고 그거는 물론 보수 정부가 오래 집권하면서 BBC와 같은 약간 공공기관들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제 좀 약하게 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드모 있는 건 걔네도 맞고요. 똑같구나. 네. 공공자원 되게 들 쓰려고 하니까 원래 대부분의 보수 정부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근데 그게 그냥 싸그리 없앤다거나 대체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 BBC가 얼마나 큰 조직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사라질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공적 기여와 나름대로의 어떤 자생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행령 고쳐가지고 못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시행령 고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신료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물론 네. 규모로 치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은 아닌데 방송사 규모로 치면 예. 그게 여러분들 KBS 억대 연봉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 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방송가의 기본적인 연봉의 수준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맨날 방송 못 만든다고 또 뭐라 그러잖아. 방송은 돈이에요, 무조건. 그치. 방송은 돈입니다. 제작비를 많이 쏟아부으면 좋은 게 나와요. 근데 더 많이 주는 CJ나 이런 데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나마라도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조직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준 공무원급의 대우를. 네. 이거 갑자기 뭐 5억 땡겨주고 20억 땡겨주고 나영석 PD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마음이야 동할 수 있겠지. 하지만 가서 어떻게 처참하게 쫓겨난지 보거든. 이미 그렇게 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KBS나 MBC에서. 그중에 일부만 살아남았고. 그렇지. 정말 극히 일부. 시장은 정말로 네. 무서운 데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 그나마 공영방송은요, 1억을 쓰잖아요? 제작비로 1억을 쓰면 1억만큼의 값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거의 순수하게 그 1억을 다 쓰죠. 그렇죠. 예, 순수하게 제작비로 투자하거든. 근데 이거 상업방송에서 1억 쓰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온갖 껴먹는 애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 리베이트 같은 거. 뭐 단순한 리베이트는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단순히 1억 제작비가 투자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뭐냐, 이 공공자금이 만약에 광고료로 동원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광고주 눈치 봐야지 또. 네. 광고주 눈치 봐야 되고 다른 방송사들이 쪼그라들어. 맞아. 종편이 싫어합니다, 당연히. 네. 아, 당연히 종편 싫어하겠지. 이거 줄 거 이쪽에서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5천억이 또 어떻게 쓰이냐? 수많은 음악 저작권료, 수많은 맞아. 작가에 대한 어떤 맞아. 고려. 이게 네. 이런 걸 가외적 경제학에서 이제 가외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뭐냐면 직접적으로 쓰이는 5천억이 아니라 그 5천억이 파생적으로 불러들이는 경제적 생산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맨날 엑스포는 몇십 조 뭐 성과 거둘 거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이잖아. 수신료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몇 배 이상의 가외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아유, 그럼요. 4달러님이 상위 직책 구조조정 진행하라. 이것도 되게 큰 전형적인 프레임인데요. 네. 물론 실제로 노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인력이 좀 약간 중첩돼 있고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실제로 노동구조상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김재철 같은 사람 들어온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당 노동행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88도리들이에요. 88 올림픽 하겠다고 갑자기 팍 하고 키워놨잖아, 방송사를. 네. 그때 대량으로 뽑았다고. ROTC 맞아요. 출신부터 해가지고. 맞아.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퇴직하고 있어요. 이게 위로 몰려있는 중요한 이유가 그때 예전에 독재정부 시절에 뽑아놔가지고 이제 막 퇴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인원이 적체돼 있기 이제 때문에. 그런 시기가 딱 됐네. 이거 사실은 몇 년이면 사실은 위에 상위 적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지금 이게 2017년에 감사원 감찰세 61%가 나왔어요. 그 이제 2급 이상의 이제 고위직이라고.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감축해야 된다고 감사원이 권고를 내렸어요. 기관주의 조치도 하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이게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또 아무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자연감소분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조건 다 해고를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이거 가지고 또 감사원과 보수정부가 또 새로운 프레임 만들고 있죠. 아, KBS 이거 2급 이상 고위직들 줄이라고 감사원이 주의 조치했는데
KBS가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4%밖에 안 줄였잖아.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이 KBS는 봐줘서 제어가를 해주고 TV조선만 점수를 깎았다. 이렇게 또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무식하면 진짜 용감하다고. 나 코멘트하고 싶지도 않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네. 조선일보에서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보도입니다. 자, 이거를 국정원 얘기를 할까요? 국정원 얘기 마지막으로 합시다. 예, 짧게 제가 아까 잠깐 이동관 특보가 이렇게 공영방송에 이거 개입이라는 말도 사실 약한데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 작업에 국정원을 이용했고 그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 업무를 할 수 있었던 복고적인 상태였다. 복고 상태였다. 지금으로 보면 복고 상태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정원을 그 시절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지금은 국내 파트를 못하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부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올해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3번 있었던 국정원 인사파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네, 지금까지 3번의 인사파동이 있었고 김규현 신임 원장이 작년에 임명되자마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차 파동 때 간부 27명 1급 간부입니다. 최고위직이에요. 대거 퇴직을 했고 이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인사들을 청산을 했나 보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이해가 됐었는데 갑자기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나가버립니다. 대통령한테 지르고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해진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국정원은 워낙 기밀성이 강하고 언론보도 이거 너무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 인사파동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나마 시사저널과 같이 이렇게 익명보도긴 하지만 좀 나오는 예상들을 보면, 김규현 원장은 약간 엄청 극단적인 보수예요. 그래서 단순히 국내 정보 파트를 복구해야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극우적인 인사들이 국정원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뿐만 아니고 거의 뭐 그냥 자기 사람들로 대거 한 번에 인사를 가려고 했고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탈난다. 그래서 차근차근 약간 천천히 한 명 한 명 인사평가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맞서다가 김규현 원장이 이때는 이겼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조상준 실장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상준 실장이 나가버립니다. 그 2차 파동이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이때는 무려 130여 명이 직무 배제가 됐는데 이때의 문제는 역시 김규현 원장과 그 측근들이 계속해서 인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내 정부 파트로 다시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승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간첩 수준은 아니고 북한과 자꾸 대화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때 130여 명을 직무 배제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꼭 문재인 정부 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했대요. 이때부터는 이거는 김규현 원장 세력이 전횡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차 파동 때 그런 이제 내용의 조짐이 보였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6월 달에 시작된 파동은 이게 사상 처음이라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급 인사 7명을 재가를 해놓고 4일 만에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 해외 정보 파트 팀장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소환이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래요. 왜냐면은 발령을 시켜놓고 취소한다 그러니까 다시 소환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김규현 원장과 그 측근이 벌인 그동안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일종의 투서가 나왔다. 대통령실로.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더 걱정되는 것은 일단 김규현 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임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인사 파동을 쉽게 말해서 덮기 위해서 국정원이 벌이고 있는 게 뭐냐? 간첩단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은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국정원은 되게 싫어하는 조직인데 옛날 안기부 시절부터 정말 싫어하는 조직인데 좋아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정보를 다루는 이와 같은 첩보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동의해요. 네, 저도요. 도덕적으로는 싫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 권력기관 개혁에서 국정원 개혁을 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정권을 위해서 봉사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문재인 정부나 이런 시절에 또는 DJ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 국정원을 자기 사람을 앉혀놓고 공안 파트를 싸그리 죽이거나 아니면 국내 어떤 정보 파트를 싸그리 죽였다를 불만이 있어요. 이거는 싸울 만한 물론 이런 그들은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부에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게 첩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쪽은 그거는 정벌에서 다루면 늘 언제나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된다. 네. 그래서 공안 통치를 하기 위한 국정원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외 그게 뭐 동맹국이 우리도 뭐 다 첩보하는데 당신들도 그 정도 하라고 사실 이 얘기야. 맞아요. 네. 왜 해외에 있는 수많은 어떤 첩보기관들과 경쟁해서 해외 정보에 있어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길 바래요. 그렇다면 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적어도. 네. 그게 공안 문제든 아니든 간에. 그랬더니 완전히 전형적으로 정권에 봉사하고 심지어는 정권뿐만이 아니라 보수 꼴통 중에도 상꼴통. 지금 그게 가장 큰 지극히 문제예요. 이념적인. 예. 이건 윤 대통령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세계의 사람 심어놓으면은 우리 예전에 봤던 헌트 같은 꼴 납니다. 아,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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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도 보도를 너무 안 해주는데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김규현 원장을 유임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 극우적 마인드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사들로 국정원을 채우려는 꼬치고 거거든요. 쏠린 거야. 네. 그게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지. 좋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자신의 측근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이 사람도 검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규현 원장 인사 전형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 뭐 저 국정원의 방향성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유임을 했단 말이에요. 김규현 원장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국가가 망가지는 소리라고 표현한 게 저는 국가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국가가 자칫한 폭력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는 국가 안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기구는 가능한 한 순치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서 능력 있게 가꾸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예. 국정원이 대표적인 조직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조직으로 바뀌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바뀌니까 민주적 통제를 가능한 잘해서 세심하게 대신 국정원이 망가질 정도까지는 아닌 예. 첩보는 필요하니까 네. 그 정도로 어느 선을 탈 것이냐가 우리가 87년 이후에 헌법 체제를 다시 한번 바꾸려면 이 첩보기관이 국가에게 어떤 존재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사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진짜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이건 정말 최악.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국정원을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정부 조직들은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하긴 국정원이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건데 그래도 우리 헌정 체제가 합의해서 조금이라도 선진적인 시스템, 그게 진보냐 보수냐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선진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경제가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제일 추상적으로나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그러면 두 걸음 이상 퇴행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정권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가을쯤에 브런치 사고가 난다는 거는 네. 그 전에도 몇 번 더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렇지. 우리 지금 팬들이 지금 조심해야겠다. 열화 같은 성의가 있는데 아, 그리고 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일 술 먹는다고요? 술맛 좋겠다. 아, 술 그래? 넘어가겠네. 토요일날 또 할까?